이제부터는 행복하게 살아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65세 남편을 먼저 보내고 10년을 혼자 살아온 박선희. 외로움을 달래던 등산길에서 만난 68세 최동수는 완벽한 신사였습니다. 이제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요. 자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재혼을 결심한 선희. 하지만 신혼의 달콤함도 잠시.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다정한 남편의 얼굴 뒤에 또 다른 얼굴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빠, 계획대로만 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황혼재혼,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숨겨진 남편의 두 얼굴. 사연 듣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을 듣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갑니다. 선희 씨, 오늘 정상까지 가실 거예요? 뒤에서 들려온 낯익은 목소리에 박선희는 걸음을 멈췄다. 숨을 고르며 돌아보니 등산복 차림의 최동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65세, 남편을 먼저 보내고 꼭 10년째 되는 해였다. 선희는 그동안 한 번도 다른 남자에게 가슴이 뛰어본 적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슴이 뛸 거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아이고, 최 선생님. 오늘은 중턱까지만 가려고요. 무릎이 요새 좀. 그럼 저도 중턱까지만 같이 갈까요? 정상은 언제든 갈 수 있으니까요. 동수는 자연스럽게 선희 옆에 나란히 섰다. 함께 걷기 시작하자 어색한 침묵 대신 편안한 대화가 흘렀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선희는 이상하게 이 남자와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선희 씨는 자식들이 효자, 효녀들이라며요? 그게 효자인지 뭔지 명절 때나 한 번씩 보죠. 다들 바쁘다고. 선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실은 외로웠다. 큰아들 준호는 수원에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 바빴고 딸 민지는 미국에 나가 있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 통화가 고작이었다. 명절에 모이면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 보느라 정작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딸이 하나 있는데 1년에 서너 번 보면 다행이죠. 그것도 용돈 타러 올 때나. 동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선희는 그 표정에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롭구나.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등산을 함께하게 됐다. 선희는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길어졌다. 머리를 곱게 빗고 화장도 옅게 하고 등산복도 새로 장만했다. 경로당 친구들이 선희가 요새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고 수군거렸지만 선희는 그저 웃어넘겼다. 어느 가을날 단풍이 절정에 이른 산길을 걷던 동수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선희 씨, 저기 벤치에 잠깐 앉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가슴이 두근거렸다. 65살에 이런 설렘이 다시 올 줄은 몰랐다. 벤치에 나란히 앉자 동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쑥스럽지만 선희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이제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요. 선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10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저도 최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좋아요. 두 사람은 6개월간 조심스럽게 만났다. 동수는 항상 신사적이었다. 식사 대접을 하면 꼭 다음번에 갚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들어줬다. 문화센터 강좌를 같이 듣고 영화도 보러 갔다. 선희는 오랜만에 여자로 대접받는 기분이었다. 재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예상대로 자식들의 반대가 거셌다. 엄마, 그 남자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혹시 엄마 아파트 노리는 거 아니에요? 준호의 날카로운 질문에 선희는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동수는 자신의 연금 내역과 통장 잔고까지 보여주며 성실하게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퇴직금으로 모아둔 저축까지 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선희의 작은 아파트보다 동수의 주택이 더 넓고 좋았다. 어머니, 행복하게 사세요. 저희는 어머니 행복만 바라요. 결국 딸 민지가 미국에서 전화로 축복해줬고 준호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올렸다. 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선희는 25에 첫 결혼할 때와는 다른 더 깊고 진한 감동을 느꼈다. 젊었을 때는 몰랐다.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혼자라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선희 씨,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불러도 되죠? 동수가 웃으며 손을 꼭 잡았다. 선희도 화답했다. 그럼요, 여보.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다. 바다를 보며 걷는데 동수가 선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 남은 인생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약속해요. 네, 여보. 약속해요.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보이는 제주 바다는 유난히 반짝였다. 선희는 뒤늦게 찾아온 행복에 감사하며 잠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행복이 얼마나 짧게 끝날지, 그리고 이 다정한 남자의 얼굴 뒤에 또 다른 얼굴이 숨어 있다는 것을. 호텔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동수의 휴대폰에는 딸 미정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다. 아빠, 계획대로만 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여보, 커피 나왔어요.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에서 동수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다. 선희는 이불을 걷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결혼한 지 한 달, 매일 아침이 꿈만 같았다. 어머, 또 타주셨어요? 제가 할 텐데. 괜찮아요. 아내한테 커피 한 잔 타주는 거야 당연한 거지. 동수가 건넨 커피잔을 받아들며 선희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첫 남편은 40년을 살았어도 커피 한 잔 타준 적이 없었다. 아침이면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게 당연했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다.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갈까요? 저기 한강공원 한 바퀴 돌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좋죠. 제가 김밥 좀 싸갈게요. 김밥은 편의점에서 사 먹어요. 여보가 뭐하러 고생해요. 선희는 새삼 놀랐다. 이렇게 아껴주는 남자가 세상에 있다니. 경로당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며칠 후 선희의 아파트 매매가 완료됐다. 30평 아파트였지만 재개발 지역이라 생각보다 좋은 가격을 받았다. 은행에서 잔금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동수가 선희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 우리 집. 동수의 주택은 선희의 아파트보다 훨씬 컸다. 마당도 있고 방도 3개나 됐다. 선희는 짐을 정리하면서도 어딘지 조심스러웠다. 아무리 부부가 됐어도 이건 남의 집 같았다. 여보, 왜 그렇게 눈치를 봐요? 이제 우리 집이에요. 편하게 생각해요. 동수가 선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다. 선희도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우리 집이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참 여보. 생활비는 제가 다 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연금도 나오고 저축도 좀 있으니까 충분해요. 아니에요, 여보. 제 돈도 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부부가 무슨 내 돈이 있어요. 여보는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사고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러세요. 선희는 감동했다. 이렇게 너그러운 남자라니. 첫 남편은 생활비를 쥐어짜듯 주면서 영수증까지 검사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믿어주고 맡겨준다. 일주일 후 동수는 선희를 데리고 동네 상가를 구경시켜줬다. 여기가 단골 정육점이에요. 사장님이 좋은 고기만 골라주시거든요. 그리고 저기 슈퍼 아줌마도 친절하고, 저기 약국 사장님도 아시는 분이에요? 아, 저분은 제가 15년 넘게 다닌 곳이에요. 건강 상담도 잘해주시고, 동수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선희를 소개했다. 제 아내예요. 새댁이에요, 새댁. 어머, 최 선생님 복 받으셨네요. 부인이 이렇게 고우시고, 동네 사람들의 칭찬에 선희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기분은 좋았다. 이렇게 떳떳하게 아내라고 소개해주는 남편이 자랑스러웠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다. 동수는 항상 선희가 좋아하는 드라마 채널을 먼저 틀어줬다. 여보, 야구 보고 싶으시면 보세요. 아니에요. 저는 여보가 좋아하는 거 보는 게 더 좋아요. 선희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가끔 옆에 앉은 동수를 슬쩍 쳐다봤다. 안경을 쓰고 진지하게 화면을 보는 남편의 옆모습이 든든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나이 들어도 외롭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보, 내일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온대요. 괜찮죠? 당연하죠. 제가 뭐라도 사다 놓을까요? 과일이라도. 아니에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여보는 그냥 편하게 계세요. 다음 날 경로당 친구 3명이 집을 방문했다. 선희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동수는 친구들에게 차와 과일을 직접 날랐다. 선희야, 너 정말 복 받았다. 이런 남편 어디서 구하냐? 맞아. 우리는 남편 그림자도 못 봤는데 넌 재혼해서 이런 대접받고.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칭찬에 선희는 어깨가 으쓱했다. 맞아. 나는 정말 운이 좋은 거야. 친구들이 돌아간 후 동수가 설거지를 하는 선희 옆으로 다가왔다. 친구분들 좋으시네요. 자주 초대해요. 여보한테 패 끼치는 것 같아서. 무슨 패예요? 여보가 즐거우면 저도 좋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선희는 생각했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제 남은 인생은 이 사람과 평화롭게 살면 된다. 하지만 그때 거실에서 동수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다. 응, 미정아. 아빠 잘 지내. 뭐? 돈? 아, 그건 곧 보내줄게. 조금만 기다려. 알았어, 알았어. 그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작고 조심스러웠다. 선희는 귀를 기울였지만 더 이상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다. 딸한테 용돈 보내주나 보다. 선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 전화 한 통이 자신의 행복한 신혼을 흔들 첫 번째 파문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곧 완벽해 보이던 남편의 가면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 거실 소파에 앉은 동수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화면에는 딸 미정이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다. 아빠 300만 원 급해요. 이번 주까지요. 여보, 오늘 저녁은 제가 좀 신경 써서 차릴게요. 선희는 아침부터 부산했다. 오늘 저녁 동수의 딸 미정이 처음으로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결혼한 지 석 달 만이었다. 선희는 시장에 나가 싱싱한 재료들을 골랐다. 딸이 좋아한다던 갈비찜, 잡채, 전까지 정성껏 준비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시켜 먹어도 돼요. 아니에요.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잘해야 미정 씨도 편하게 우리 집에 놀러 오죠. 선희는 들뜬 마음으로 요리를 시작했다. 계모라는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걸 잘 알았다. 그래서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식이 편해야 남편도 편하고
가정도 평화로울 테니까. 오후 5시 초인종이 울렸다. 아버지. 문을 열고 들어온 미정은 40대 중반으로 보였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선희를 보더니 짧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 미정 씨. 어서 와요. 제가 저녁 준비했어요. 선희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미정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거실로 들어온 미정은 집안을 둘러보며 어딘가 평가하듯 시선을 던졌다. 집이 많이 바뀌었네요, 아버지. 응? 뭐가? 소파 위치도 바뀌고, 저기 장롱도 새로 들어왔고, 아, 그건 새엄마 짐 정리하면서 좀 바꿨지. 그렇군요. 미정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선희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날랐다. 자, 앉으세요. 갈비찜이랑 잡채, 아버지가 미정 씨가 좋아한다고 해서 정성껏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미정은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 앉았다. 식사가 시작됐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다. 선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봤지만 미정은 네, 아니요로만 답했다. 미정 씨는 무슨 일 하세요? 회사 다녀요. 아, 그렇구나. 어느 쪽 일인지. 그냥 사무직이요. 대화는 그렇게 끊겼다. 동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미정은 식사 내내 표정이 밝아지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는데 미정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아버지, 생활비는 어떻게 쓰고 계세요? 선희는 커피잔을 든 채 굳어버렸다. 생활비? 그냥 쓰는 거지. 통장 관리는 누가 하세요? 그건 왜? 그냥 궁금해서요. 아버지 혼자 계실 때는 제가 가끔 확인했었잖아요. 미정의 시선이 선희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미정아, 그게 무슨 말이야? 동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는 아버지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요즘 노인 대상 사기도 많고 재혼하면서 재산 문제로 트러블 생기는 경우도 많잖아요. 선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을 사기꾼 취급하는 것 같았다. 미정 씨,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고 했나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미정아, 됐어. 그만해. 동수가 딸을 말렸지만 미정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아버지, 이거 한번 보세요. 요즘은 부부 재산 협약서 같은 거 쓰는 게 좋대요. 서로를 위해서요. 뭐, 재산 협약서? 네. 각자 재산은 각자가 관리하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즘 황혼 재혼하는 분들은 다 이렇게 한대요. 선희는 모욕감에 손이 떨렸다. 결혼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라니. 저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요. 미정은 서류를 식탁에 놓고 일어섰다. 아버지, 저 이만 가볼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 그래. 조심히 가라. 동수는 딸을 현관까지 배웅했다. 문이 닫힌 후 선희는 식탁에 남은 서류를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동수가 돌아왔을 때 선희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여보,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미안해요. 애가 좀 예민해서. 아니에요. 미정 씨 말도 맞아요. 서로를 위한 거니까. 선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속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동수는 처음으로 선희에게 차갑게 말했다. 여보, 오늘 너무 환대를 과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오해한 거예요. 네. 제 말은 좀 더 조심스럽게 대했으면.
애가 아직 적응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천천히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동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다정함이 없었다. 선희는 말문이 막혔다. 정성껏 준비한 식사가 환하게 맞이한 자신의 태도가 잘못이라는 건가? 알겠어요. 선희는 짧게 대답하고 침실로 들어갔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거실에서는 동수가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미정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다. 아빠, 조심하세요. 그 사람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통장은 절대 합치지 마세요. 동수는 메시지를 읽고 한숨을 또 한 번 내쉬었다. 그 순간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선희는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의 눈빛에서 처음 보는 경계심이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미정이 다녀간 후 집안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동수는 여전히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침 커피도 이제는 선희가 직접 타야 했고 함께 나가던 산책도 오늘은 좀 피곤하다며 거절할 때가 많아졌다. 여보,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그냥 좀 쉬고 싶어서요. 선희는 불안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선희는 우연히 동수의 통장을 보게 됐다. 서재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던 통장, 치우려다가 눈에 들어온 거래 내역에 선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최미정 300만 원 이체, 최미정 200만 원 이체, 최미정 500만 원 이체. 매달, 아니 거의 매주 큰돈이 딸에게 송금되고 있었다. 선희의 손이 떨렸다. 생활비는 자신이 된다고 하더니 딸에게는 이렇게 큰돈을 보내고 있었다니. 저녁 식사 후 선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오늘 서재 정리하다가 통장을 봤어요. 동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통장을요? 미정 씨한테 돈을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 있나요? 그건. 동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표정을 바꿨다. 애가 좀 어려워서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매달 몇백씩. 우리 생활비도 빠듯한데.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참견이에요? 동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다. 선희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다. 이런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다. 참견이 아니라 저도 걱정돼서요. 걱정은 무슨 걱정이에요. 제 딸 제가 챙기는 건데. 하지만 당신이 생활비는 자기가 다 된다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동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선희는 입을 다물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미안해요. 제가 오지랖이었나 봐요. 선희는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동수는 대꾸 없이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그날 밤 선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 누운 동수의 등이 높은 벽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동수가 선희를 거실로 불렀다. 여보, 앉아요. 할 말이 있어요. 선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다. 여보, 아파트 팔아서 받은 돈 있잖아요. 네. 그거 정기예금으로 묶어두면 어때요? 요즘 금리도 괜찮고. 정기예금이요? 저는 지금 적금으로 넣어두고 있는데 적금보다 정기예금이 이자가 더 좋아요. 제 명의로 만들면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선희는 귀를 의심했다. 여보 명의요? 응. 부부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같이 쓸 거면 누구 명의든 상관없잖아요. 하지만. 왜요? 날 못 믿어요? 동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게 아니라 제 노후 자금이잖아요.
아들한테 물려줄 것도 생각해야 하고, 애인 여보 아들이 여보한테 뭘 해줬다고 1년에 한두 번 보는 자식한테 재산 물려줄 생각이에요? 그래도 제 자식인데요. 나도 미정이가 내 자식이에요. 근데 내가 미정이한테 매달 돈 보낸다고 여보가 뭐라고 했잖아요. 선희는 말문이 막혔다. 동수의 논리에는 분명 어딘가 이상한 구석이 있었지만 뭐라고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저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부부가 이런 것까지 따지면 어떻게 해요? 동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다. 알겠어요. 제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동수는 한숨을 푹 쉬며 일어섰다. 당신은 날 정말 못 믿는구만. 그 말을 남기고 동수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선희는 소파에 앉은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그날 이후 동수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아침에 인사를 해도 대답이 없었고 밥상을 차려놓아도 입맛이 없다며 몇 숟가락만 먹고 일어섰다. 여보, 저녁에 뭐 먹고 싶으세요? 아무거나요. 제가 갈비찜 할까요? 됐어요. 귀찮게. 냉랭한 대답이 돌아올 뿐이었다. 선희가 TV를 보고 있으면 채널을 마음대로 돌렸고 선희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그릇이 깨끗하지 않다며 트집을 잡았다. 여보, 제가 뭘 잘못했나요? 어느 날 저녁 선희가 참다 못해 물었다. 잘못은 무슨 잘못이에요? 여보 마음대로 하세요. 제 마음대로요? 전 그냥 여보랑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행복? 남편을 의심하면서 무슨 행복이에요? 전 여보를 의심한 적 없어요. 그럼 왜 통장을 합치자는데 거부해요? 그게 의심 아니면 뭐예요? 선희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게 남편을 의심하는 거라니. 여보, 됐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어요. 동수는 차갑게 말하고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아버렸다. 선희는 침실로 들어가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게 무슨 일인가. 석 달 전만 해도 천국 같았던 결혼 생활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준호에게서 온 전화였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선희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다.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엄마, 설마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 엄마 괜찮아. 준호야, 엄마 피곤하니까 끊을게. 선희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아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 거실에서는 동수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응, 미정아. 아직이야.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알아.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알아서 할게. 동수의 목소리는 딸에게만큼은 다정했다. 선희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사랑한 남자는 처음부터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갑고 낯선 얼굴이라는 것을. 여보, 오늘 경로당 친구들이랑 점심 먹고 올게요. 선희가 외출 준비를 하자 소파에 앉아있던 동수가 눈을 치켜떴다. 또요? 요새 매일 나가는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두 번인데요. 나이 들어서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있어요. 밖에 나가면 돈만 들잖아요. 그래도 친구들은 무슨 친구들이에요. 늙어서 무슨 친구가 있어요. 그냥 모여서 남엄담이나 하고 돈 쓰게 만드는 거지. 선희는 가슴이 답답했다. 결혼 전에는 친구들 만나는 걸 좋아했던 동수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그럼 다음에 만날게요. 선희는 결국 외출복을 벗었다.
휴대폰으로 친구에게 약속을 취소한다는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 갑자기 집안일이 생겨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약속을 잡으면 동수가 묘하게 불편해했다. 노골적으로 막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를 차갑게 만들어서 결국 선희가 스스로 취소하게 만들었다. 당신 나가면 나는 혼자 심심하게 뭐 하라고요. 그럼 당신도 친구분들 만나세요. 나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우리 집에서 둘이 조용히 지내는 게 좋아요. 점점 선희의 세상은 좁아져 갔다. 경로당도 문화센터도 친구들과의 만남도 끊겼다. 처음엔 남편을 위해 양보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같이 식사 어때요? 저희 집에 초대할게요. 그래. 좋지. 선희는 반가운 마음에 대답했다. 하지만 그 말을 옆에서 듣던 동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통화를 끊자마자 동수가 냉랭하게 말했다. 또 아들 만나러 가요? 네, 오랜만에 같이 밥 먹자고 해서요. 지난달에도 만났잖아요. 그게 벌써 한 달 전이에요. 매번 우리한테서 뭘 얻어갈 생각만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예요? 준호는 제 아들이에요. 아들이라고 다 효자는 아니에요. 당신 아들이 우리한테 뭘 해줬어요? 그저 엄마 재산만 노리는 거지. 선희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당신은 왜 자꾸 제 아들을 그렇게 말해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황혼 재혼하면 다 그래요. 자식들이 부모 재산 빼앗길까봐 난리치는 거 당신도 알잖아요. 준호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럼 미정이는 어때요? 당신은 미정이가 나한테 돈 달라고 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선희는 말문이 막혔다. 동수의 말에는 묘한 논리가 있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전 이번 주말에 준호 만나러 갈 거예요. 선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동수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그래요. 가세요. 근데 나는 안 가요. 알겠어요. 그날 이후 동수의 태도는 더 차갑게 변했다. 선희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하지 않았고 밥상 앞에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주말이 됐다. 선희는 아들 집으로 가려고 준비했다. 동수는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었다. 여보, 정말 안 가실 거예요? 아니요. 가세요. 그럼 저녁은 어떻게? 알아서 해 먹을게요. 걱정 마세요. 선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호와 며느리가 반갑게 맞이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아버지는요? 아빠는 약속이 있다고 하시더라. 선희는 거짓말을 했다. 아들 앞에서 남편과의 불화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식사를 하는 동안 준호는 어머니의 표정이 어둡다는 걸 눈치챘다.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요새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혹시 아버지가? 아니야. 내 아빠 잘해주셔. 내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선희는 서둘러 말을 끊었다. 준호는 더 묻지 못하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희는 가슴이 무거웠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어두웠다. 동수는 이미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여보 왔어요. 대답이 없었다. 선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다음 날 아침 동수가 차갑게 말했다. 여보, 앞으로는 집안일 좀 제대로 해요. 네, 제가 뭘? 요새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밥도 맛이 없어요. 제가 매일 청소하는데 그게 청소예요? 구석구석 먼지투성이잖아요. 그리고 어제 제가 혼자 먹은 저녁
냉장고에 있던 반찬 다 상한 거였어요. 상했다고요?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 됐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 동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선희는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확인했다. 멀쩡했다.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동수가 트집을 잡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저녁이 되자 동수의 휴대폰에서 통화 소리가 들렸다. 응, 미정아. 응, 잘 있어. 뭐? 그래, 이번 주에 보내줄게. 걱정 마. 동수의 목소리는 딸에게만큼은 여전히 다정했다. 선희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흘렀다. 왜 나에게만 이렇게 차갑게 구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날 밤 선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 누운 동수의 등이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결혼하고 넉 달이 지났지만 선희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었다. 남편과 함께 있지만 혼자일 때보다 더 외로웠다.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아들도 자주 보지 못하고 집안에 갇혀 지내는 날들이 계속됐다. 선희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려는 낯선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좁아지는 세상에서 자신은 점점 숨쉴 공간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휴대폰에는 며칠 전 친구에게서 온 문자가 남아 있었다. 선희야, 요새 왜 연락이 없니? 걱정된다. 괜찮은 거 맞지? 선희는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행복하다고 거짓말을 할까? 아니면 진실을 말할까? 결국 선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이 어둠 속에서 그녀는 점점 더 깊이 가라앉고 있었다. 엄마, 전화 좀 받으세요. 준호는 세 번째 전화를 끊으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와 통화한 지 2주가 넘었다. 문자를 보내도 괜찮다는 짧은 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여보, 어머니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내 수진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모르겠어. 재혼하고 나서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니 뭔가 이상해. 그 사람이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닐까? 처음엔 아닌 것 같았는데 요새는 나도 확신이 안 서. 준호는 결심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아무 연락 없이 어머니 집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후에 문이 열렸다. 선희가 나타났다. 준호야? 왜 갑자기? 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불과 2달 전에 봤던 어머니가 아니었다. 머리는 부스스하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다. 무엇보다 눈빛의 생기가 사라져 있었다. 엄마,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피곤한 게 아니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선희는 아들을 안으로 들였다. 집안은 깨끗했지만 어딘가 생기가 없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나요?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엄마가 적응을 못하는 것뿐이야. 적응요? 뭘 적응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동수가 장을 보고 돌아온 것이었다. 준호를 보자 동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 준호 씨. 어쩐 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엄마 보러 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미리 연락을 하고 오시지. 동수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묻어났다. 죄송해요.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셔서 걱정돼서요. 어머니가 요새 좀 피곤하시거든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별로 안 하시려고 해요. 준호는 동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뭔가 이상했다. 어머니를 대하는 동수의 태도에서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요?
엄마 일로요. 동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엄마는 내 아내예요. 무슨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지 아들이 참견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참견이요? 제 엄만데 제가 걱정하는 게 참견인가요? 준호야. 선이가 아들을 말렸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동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늙은이들끼리 티격태격하는 거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자식이 참견할 일은 아니에요. 당신 어머니도 성인이시고 저도 성인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야위실 정도로 티격태격하셨다고요? 야윈 건 어머니가 입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버지, 혹시 엄마 재산 때문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순간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동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라고요? 지금 나를 사기꾼 취급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 안 했어요. 당신 어머니 재산? 웃기고 있네. 30평짜리 아파트 팔아서 생긴 돈이 뭐가 대단하다고. 여보. 선이가 소리쳤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당신네 어머니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뭘 가지고 왔는데? 내 집이 훨씬 크고 좋았어요. 내가 오히려 손해본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왜 결혼하셨어요? 그건 동수가 말을 멈췄다. 준호는 그 짧은 침묵에서 확신했다. 이 사람에게는 분명 다른 의도가 있다. 준호야, 그만해. 제발. 선이가 아들의 팔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이 사람이랑 이혼하세요. 뭐? 동수가 벌떡 일어섰다. 지금 감히 내 집에 와서 이혼하라고요? 네,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준호야. 선이가 아들을 막아섰다. 나가요. 당장 나가. 동수가 소리쳤다. 준호는 어머니를 보았다. 선이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다. 엄마, 같이 가요. 우리 집으로 가요. 안 돼. 엄마는 여기 있을 거야. 엄마, 제발, 가줘. 엄마가 부탁이야.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알겠어요. 근데 엄마, 제발 전화는 받으세요. 안 그러면 매일 찾아올 거예요. 준호는 집을 나섰다. 차에 타자마자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이혼 소송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제 어머니 건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준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변호사와 통화하며 재산 분할, 위자료, 혼인 무효 사유 등을 물어봤다.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됐으니 합의만 된다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어머니였다. 왜 어머니는 그 집에 남으려고 하는 걸까? 그날 밤 선이는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동수는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듯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다. 내가 왜 그 집에 남는 걸까? 선이는 혼잣말을 했다. 사실 이유를 알고 있었다. 두려웠다. 나이 65에 다시 혼자가 되는 게 재혼에 실패했다는 걸 세상에 알리는 게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게 무엇보다 자신이 잘못 판단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두려웠다.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에게서 온 문자였다. 엄마,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언제든 엄마가 결정하면 도와드릴게요. 엄마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요. 선이는 문자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한심하지? 하지만 답장을 보낼 용기는 나지 않았다. 거실에서는 동수가 딸 미정과 통화하고 있었다. 응, 오늘 그 집 아들이 와서 난리를 쳤어. 뭐? 조심하라고? 알아.
근데 아직 통장은 안 합쳤어. 생각보다 고집이 세더라고. 알았어. 좀 더 천천히 할게. 통화를 끄는 동수는 한숨을 쉬었다. 귀찮게 하네, 진짜. 그는 선희가 있는 방을 흘끗 쳐다봤다. 문틈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날 밤 같은 집에 있지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 있었다. 한 사람은 탈출구를 찾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탈출구를 막고 있었다. 그리고 아들 준호는 어머니를 구할 방법을 찾기 위해 밤새 자료를 뒤지고 있었다. 이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준호와의 충돌 이후 집안의 냉전은 더욱 심해졌다. 동수는 선희와 대화조차 하지 않았다. 며칠째 식사도 따로 했고 같은 방을 쓰면서도 서로 등을 돌리고 잠들었다. 선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이건 결혼 생활이 아니었다.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었다. 어느 날 오후 동수가 외출한 사이 선희는 용기를 냈다. 서재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손이 떨렸다. 남편의 물건을 뒤진다는 게 옳은 일은 아니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다. 서랍 깊숙이 낡은 수첩 한 권이 나왔다. 펼쳐보니 동수의 필기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2020년 3월 마이너스 은주 사망. 재산 정리 완료 마이너스 1억 2천. 미정 결혼 자금 지원 마이너스 5천만 원. 남은 금액으로는 부족. 선희의 손이 떨렸다. 은주? 그게 전 부인 이름인가? 수첩을 더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다. 2023년 8월 마이너스 박선희 만남. 아파트 보유, 예금 있을 것으로 추정. 자녀관계 소원함 마이너스 재산 관리 쉬울 것. 선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게 뭐지? 마치 자신을 관찰 대상으로 기록한 것 같았다. 더 읽어내려갔다. 2024년 2월 결혼. 아파트 매각 예정 마이너스 약 1억 예상. 통장 통합 추진 중. 미정 빚 정리 필요 마이너스 8천만 원. 선희는 수첩을 떨어뜨렸다. 이건 계획이었다. 처음부터 자신의 재산을 노린 계획.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선희는 황급히 수첩을 서랍에 넣고 서재를 나왔다. 여보, 뭐 하세요? 동수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아, 청소하다가 당신 있나 봤어요. 서재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죄송해요. 선희는 방으로 들어갔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진실을 알아버렸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며칠 후 선희는 결심했다. 더 알아봐야 했다. 동수의 과거를, 전 부인에 대해서. 동수가 외출한 날 선희는 동네 슈퍼로 갔다. 동수가 15년째 산다던 동네. 여기 사람들은 분명 뭔가 알고 있을 것이다. 아주머니, 혹시 최동수 씨 오래 아시죠? 슈퍼 주인 아주머니는 선희를 쳐다봤다. 아, 세댁? 최 선생님 세댁이시죠? 네, 그런데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남편 전 부인분에 대해 혹시. 아주머니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거 좀 안타까운 일이었죠. 안타깝다니요? 전 부인도 재혼하셨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2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어떻게요? 우울증이 심하셨대요. 그래서 스스로. 선희는 숨이 막혔다. 우울증이요? 네. 근데 이상한 게 결혼 전에는 밝으셨다는데 결혼하고 나서 점점 말이 없어지고 외출도 안 하시더래요. 혹시 부부 사이가 안 좋았나요? 아주머니는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다.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아닌데요. 옆집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가끔 싸우는 소리가 들렸대요. 최 선생님이 큰 소리 치는 소리가. 선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전 부인분도 재산이 좀 있으셨대요.
연금도 받으시고 예금도 좀 있으셨다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다 최 선생님이 받으셨죠. 그분 자식은 없었나요? 자식 없으셨어요. 그래서 더 외로우셨나 봐요. 선희는 슈퍼를 나와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벤치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전 부인도 나처럼 재산이 있는 재혼녀였고 우울증으로 패턴이 보였다. 동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재산이 있는 여자들과 재혼해서 재정적 안정을 찾으려 했던 것이다. 선희는 부들부들 떨렸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배신감보다는 자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왜 이렇게 멍청했을까? 왜 경고 신호들을 못 봤을까? 결혼 전 동수가 자신의 재정 상황을 너무 자세히 물었던 것, 아파트 가격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 딸 미정이 처음부터 경계했던 것, 모든 게 이제 이해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엄마,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새아버지 전 부인에 대해서요. 응. 전 부인분도 재혼자셨고 재산이 좀 있으셨대요. 근데 결혼 2년 만에 우울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엄마도 방금 알았어. 엄마,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패턴이 똑같잖아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엄마,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이혼 소송 준비해야 해요. 엄마 재산 지켜야 해요. 저 사람이 노리는 게 그거잖아요. 알았어, 준호야. 엄마가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집에 들어서니 동수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어디 갔다 와요? 산책했어요. 산책? 누구 만나고 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요새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 꾸미고 있는 거 알아요. 선희는 동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당신 왜 저랑 결혼하셨어요? 뭐, 사랑해서였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동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전 부인분도 재산이 있으셨죠? 연금 받고 예금도 있었고,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저도 아파트 있고 예금 있었죠. 그게 당신한테는 중요했던 거 아니에요? 동수가 벌떡 일어섰다.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전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 다정한 사람은 가짜였나요? 됐어요. 이런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동수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선희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거짓이었고 행복이라고 느꼈던 순간들이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날 밤 선희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다. 외로움이 두려워 시작한 재혼이었지만 이제는 존엄을 지키기 위해 끝내야 했다. 휴대폰을 들고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준호야, 내일 변호사 선생님 만나자. 엄마 이혼할 거야. 문자를 보내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다. 다음 날 선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어머님, 결혼한 지 6개월이면 합의 이혼이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거부하면 재판 이혼으로 가야 합니다. 제 재산은 지킬 수 있을까요? 혼인 전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어머님이 아파트 팔아서 받은 돈은 어머님 것입니다. 선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만 상대방 명의로 예금을 만드셨거나 증여하신 게 있으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다행히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끝까지 버텼거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이혼 소장을 준비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희는 동수를 마주 앉혔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동수는 처음엔 비웃듯 웃었다. 이혼?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요. 당신 아들이 부축인 거죠? 내가 당신 재산 노린다고? 아니에요. 제가 결정한 거예요. 선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동수의 표정이 변했다. 안 돼요. 이혼 안 해요. 왜요? 당신도 저랑 사는 게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건 당신이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요. 선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보였다. 이 사람은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니었다. 그저 필요했을 뿐이었다. 저는 마음이 정해졌어요. 합의 이혼해 주세요. 싫어요. 절대 안 해요. 동수가 소리를 질렀다. 선희는 침착하게 서류를 꺼냈다. 그럼 재판으로 가겠어요. 이건 이혼 소장이에요. 동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일주일 후 선희는 짐을 쌌다. 준호가 구해준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기로 했다. 엄마, 제 집에서 사세요. 아니야. 엄마 혼자 살 거야. 그게 마음 편해. 원룸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괜찮아. 엄마 혼자 살기엔 충분해. 이사하는 날, 동수는 집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본 선희는 감회가 복잡했다. 행복할 줄 알았던 신혼집, 지옥이 된 이 공간. 안녕, 이제 정말 안녕. 선희는 열쇠를 식탁 위에 놓고 집을 나섰다. 원룸은 작았지만 깨끗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선희는 짐을 정리하며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다. 이제 진짜 내 공간이야.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재판은 석 달간 진행됐다. 동수는 끝까지 버텼다. 원고는 부부관계를 개선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정서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외출을 통제하고 자녀와의 만남을 방해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동수의 전 부인 이야기, 재산을 노린 정황, 선의를 고립시킨 행동들.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재산 통합을 요구했으며 원고의 사회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동수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최종 변론이 끝나고 몇 주 후 판결이 났다. 원고와 피고는 이를 이혼한다. 혼인 전 재산은 각자 소유한다. 선희는 법정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자유였다. 진짜 자유. 이혼 후 한 달 선희는 경로당을 다시 찾았다. 선희야, 오랜만이다.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다. 요새 어디 갔었어? 연락도 없고. 미안해. 좀 힘든 일이 있었어. 재호는 어때? 잘 지내?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이혼했어.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1년도 안 됐어. 실수였어. 나의 큰 실수. 선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외로움에 성급하게 결혼한 것, 경고 신호를 무시한 것, 고통스러웠던 결혼 생활. 친구들은 조용히 들어주었다. 선희야, 넌 용감해. 이혼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맞아. 우리 나이에 다시 혼자 되는 거 무섭잖아. 응, 무서웠어. 지금도 가끔 무서워. 근데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혼자인 게 그 사람이랑 사는 것보다 100배 나아. 이제 알았어.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게 존엄을 잃는 거더라고. 몇 달 후 선희는 구청 복지관에서 연락을 받았다. 혹시 황혼 재혼에 대해 강연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경험자 입장에서 조심할 점 같은 거요. 선희는 처음엔 망설였다. 자신의 실패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생각을 바꿨다. 자신 같은 사람이 더 생기지 않도록. 강연 날 70명 가까운 시니어들이 모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희입니다. 저는 황혼재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솔직한 시작이었다. 선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려줬다. 저는 외로워서 재혼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실수였어요.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했으니까요. 두 번째 실수는 경고 신호를 무시한 거였어요. 상대방이 제 재산에 관심이 많다는 걸 느꼈는데도 내가 예민한 건가 하고 넘어갔죠. 세 번째 실수는 제 존엄을 포기한 거였어요. 남편 눈치 보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아들과도 멀어지고 선희는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혼이 두려웠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두려웠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외로움은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존엄을 잃으면 자신을 잃는 거예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선희에게 다가왔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듣고 위로가 됐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힘이 났어요. 선희는 비로소 알았다. 자신의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70세가 된 지금 선희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산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직접 타서 마신다. 친구들과 주 2회 경로당에 가고 아들과는 한 달에 2번씩 만난다. 외롭지 않냐고? 가끔 외롭다. 하지만 평온하다. 자유롭냐고? 그렇다. 진짜 자유롭다.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이 보인다. 하지만 그 눈빛은 1년 전보다 훨씬 밝다. 나는 혼자지만 당당해. 나는 실수했지만 배웠어. 그리고 나는 괜찮아. 선희는 오늘도 창문을 활짝 열고 햇살을 맞이한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자유롭고 평온한 하루를. 끝. 에필로그. 2년 후 선희는 복지관에서 황혼기 자립과 행복 강좌의 정규 강사가 됐다. 많은 시니어들이 그녀의 강의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 어느 날 강의가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지금 힘든 재혼 생활 중이에요. 이혼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선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선희는 알았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에서 온다는 것을.